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다음 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다우지수가 17개월 만에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내리고 1주택자는 공시지가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당시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이른바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 개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관련 지침을 오늘 발표합니다. 확진자 숫자는 일주일 연속 10,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가을철 재유행을 우려해 격리 의무 완전 해제가 아닌 유지 또는 축소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 대구와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엉뚱한 정책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세금만 깎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점 휴업 중인 국회부터 정상화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엉뚱하게 법인세를 깎아 세수가 줄면 취약계층 지원은 무엇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었다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 정상화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입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정권의 실패로 전기, 가스요금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 이탈은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물가 민생 안정 특위와 장관 후보자 자체 검증 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상황.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며 경제 위기 속 19일째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다음 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은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이러면 현재 최대 1.75%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3.4%,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로 올렸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5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14.4% 급감하며 미국 주택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자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For people who are first-time home buyers looking to get that mortgage right now, that's going to become much more difficult than it would have a few months ago. 수요가 줄어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 하루 만에 다우지수는 741.4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453.06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8년 만에 가장 높이 금리를 인상한 미국의 선택이 물가도 잡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민간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용도를 대거 바꾸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개발 회사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시청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습니까? 이른바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입니다. 수사관 10여 명은 시장실과 주택가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6시간 동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해당 아파트 개발회사와 대표 자택, 로비 의혹이 제기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는 애초 민간 임대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임대 비율이 10%로 축소되고 1,100여 가구를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50m 높이의 옹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게 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철저한 기획수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철저히 대검에서 기획해서 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교감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무리한 수사임이 입증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검찰은 기획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전 정부 관련 수사를 중대범죄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전 정권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민주당은 요즘 선수별 모임별 토론회를 열어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원로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위기 수습에 나선 우상호 비대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7명.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던집니다.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 그리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이끌어갔던 그냥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는 조언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선 후보이자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로 나선 전해철 의원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출마 불가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펼쳤던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41명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얼굴과 중심을 바꿔내겠다며 새로운 인물을 강조한 겁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주 내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 의원은 무거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지금 이재명 말고 당 혁신을 주도할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엔 여당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찬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 점차 행보를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예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의 차가 서울 연희동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지 사흘 만으로 이번엔 당시 동행에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없이 행정관 한 명만 동행했습니다. 여사님, 대통령실과 일정 상의하셨습니까? 김 여사는 1시간 20여 분 머물렀지만 대통령실은 연로하신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기획한 일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4일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여당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오찬을 한 사실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모임을 제안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중진 의원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등 소탈한 모습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슬림화가 아니라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피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영부인 부속실을 다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7일인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고 자율 격리를 권고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94명으로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단 현재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46% 정도가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전파 확산과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은 각각 5일과 7일로 격리 의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과 가을 재유행을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을철이 되면 전 국민의 항체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느냐. 굳이 해제를 논하려면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대라는 거죠. 또 앞서 연구 결과 국민의 95% 정도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려던 누리호는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결국 센서 이상으로 다시 눕혀 점검 중입니다.
관건은 언제 다시 쏠 수 있느냐인데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가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재발사를 둘러싼 핵심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총 3곳. 산화제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레벨 센서, 센서가 보낸 신호가 모이는 터미널 박스, 산화제 탱크와 터미널 박스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만약 케이블이나 터미널 박스의 문제라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 발사일 마지막 날인 다음 주 목요일 안에 재발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센서 자체의 문제라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레벨 센서를 교체하려면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다시 결합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최대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마와 태풍으로 날씨가 불안정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일정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먼저 케이블과 터미널 박스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항우연은 이번 연기로 누리호 3차 발사 등 앞으로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미 그 3차 발사의 기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립이 저희가 착수가 된 상태이고. 항우연은 빠르면 오늘 재발사 시점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이런 사람 사형시키지 않고 뭐하냐며 오열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5개월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상 공개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는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 등을 무시한 채 계속 찾아가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래야 되나? 사람을 잔인 무도하게 죽여도 이래야 되나? 내 딸이 한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고 그런 딸들 죽으면 안 되잖아.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혼한 아내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가게에서 전처와 그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남동생 아내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처와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4차선으로 진입한 승합차. 이때 뒤에서 해당 차로를 빠르게 달리던 흰색 경차와 충돌하는데요. 해당 경차가 반으로 접힐 정도로 큰 사고로 보이죠. 이에 경차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승합차의 과실 90%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승합차가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하는데도 경차는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걸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렸는데요. 서로 조금만 더 양보하고 주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나비처럼 생겨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구매해 불법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이들이 검거됐습니다. 어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에서 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욕 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단기로 처방하는 의약품인데 중독성과 환각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고 투약량이 엄격히 통제돼야 하는데 이를 어긴 거죠.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로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고 구매자들 중에는 10대가 대부분 13살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했다고 밝혔다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에선 야생동물들이 사는 사파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의 고릴라 우리, 셰퍼드종의 유기견이 수컷 고릴라 2마리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고릴라는 처음 봤겠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낀 거겠죠. 수컷 고릴라 한 마리는 낯선 침입자에게 흙을 뿌리며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유기견이 사파리를 헤매다 우연히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관람객들이 먼저 발견해 신고했고 곧 보호단체가 출동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기견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유기견은 현재 구조센터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어서 따뜻한 가족을 만나 포근한 보금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이어 이번엔 3번보다 더 큰 4번 갱도 복구에도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단순한 도로 정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핵실험을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추가 갱도 복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 정비는 완료됐다며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핵실험 연관성보단 지난해부터 진행된 도로 정비 작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이 2018년 폭파한 풍계리 갱도를 순차적으로 복구하는 사전 작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3번 갱도가 소형 전술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면 깊이가 700에서 800m에 달하는 4번 갱도는 대규모 핵실험용에 가깝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전체의 복구가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 고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미국의 소리방송은 괌 공군기지에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열흘 넘게 전진 배치한 상태라며 2회 이상 출격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에 대량 폭탄 투하가 가능한 B-1B 랜서는 북한 핵실험 시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미국의 한 소방관이 책가방에 쏙 들어가는 방탄조끼를 개발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씁쓸하게도 정말 필요한 물건이 될 것 같네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어린이들은 책가방에 방탄복까지 챙겨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애리조나주의 한 소방관이 어린이용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책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방호력은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5월 말 어린이를 포함해 21명이 숨진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를 비롯해 미국에선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어린이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오기도 하지만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너도 나도 방탄복을 일상복으로 입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탈리아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된 건 경찰이 회수한 도난당한 고대 유물들인데요. 작년 한 해에만 2만 3천여 점이 회수됐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양이네요. 로마로 가보시죠.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이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찌르는 신화 속 장면이 그려진 항아리. 2700년 전에 만든 이 항아리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 가까스로 회수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문을 연 구출된 유물박물관은 해외에서 환수한 유물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어찌나 수량이 많은지
앞으로 수년간 유물을 전부 교체하며 전시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문화재 유출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찰까지 있다네요. 어릴 때부터 수영 선수가 꿈이었던 한 여성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는데요. 꿈을 제대로 이뤘네요. 이곳은 남극에 가까운 칠레의 땅끝 카보데우로노스. 얼음 인어라는 별명을 가진 칠레 수영 선수 바바라 에르난데스가 빙하가 뜬 바다를 얇은 수영복만 입고 헤엄칩니다. 어찌나 추운지 살갗이 빨개졌는데요. 바바라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5,500m를 쉬지 않고 헤엄쳐가는 도전에 성공한 최초의 인간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친 파도보다도 추위와의 싸움이 가장 어려웠다는데요. 자신의 도전으로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길 바란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올라 당장 국내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자동차 리스료가 일제히 오르는데 1년에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캐피탈 대출을 받아 3천만 원대 국산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3.0%, 연 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 차를 계약하면 연 30만 원 안팎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시점에서 확정되는 거지 전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오르겠죠. 기존 고객들은 기존 금리를 적용받게 됐지만 신차를 인도받는 고객들은 인상된 금리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캐피탈 업체들이 2% 초반대 상품까지 내놨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과의 계약 사항이어서 기업들이 현지 차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상장 기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 큰 폭의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적어도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경영계는 각 업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은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표결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라는 결과가 나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구분돼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하면서 부각됐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유럽 4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첫 관문인 후보국 지위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정상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하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유럽연합 EU 가입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Nous soutenons le statut de candidat immédiat à l'adhésion à l'Union européenne pour l'Ukraine.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EU 가입의 첫 수순은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던 독일과 반대하던 프랑스의 지지 선언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Beim Europäischen Rat werde ich mich für eine einheitliche Haltung stark machen. EU 집행위가 곧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오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이 된다는 긍정적 전제 하에서도 EU가 요구하는 사회제도와 경제구조를 충족시키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와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 이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중부 내륙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까지 수도권에는 비가,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휴일에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9도, 대전 19.2도, 광주 20.7도, 부산은 2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29도, 전주와 광주 30도,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